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원세계 독재 정치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저번 날 이제 송교인 암살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346페이지 펴보세요. 한희중 346페이지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한희중 위주로 나갈 거야. 그 뒤에는 이제 거의 볼 게 없거든요. 동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희중 부분으로 나갈 테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한희중을 이제 중심으로 봐주세요. 자, 원세계는 이 내단을 진압한 뒤에 원세가 이 내단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제2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압한 후에 총독 독재권을 확립해 나갔다. 자, 정식 총독의 선거 이전에는 이전에 헌법을 제정해 총독권을 제어하려고 했던 국회 내 일부 움직임들을 제압하고 총독 선거부터 7월 정식 총독이 되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임시 총독이었죠. 그래서 이 정식 총독을 치르기 전에 먼저 국회 내 일부의 움직임들,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그 송교인은 암살했지만 송교인이 만든 그 국민당 세력들은 아직 남아 있었죠. 예, 이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당 자녀 세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태 국민당은 우리가 뒤에 이제 생각하는 국민당하고는 좀 다른 그 당이에요. 그리고 국민당이 우세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하고 있던 헌법을 도외시하고 당연히 이 헌법 내용은 당연히 이제 총독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총독권 확장을 골자로 임시약법 수정안. 임시약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서 남경에서 잠시 만들어놓던 임시약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놓은 임시약법은 기본적으로 뭐야? 총독제,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송교인의 이 주장을 받아서 뭐가 많이 수용됐죠? 내각제 요소가 많이 수용됐기 때문에 원색의 입장을 때 상당히 골치 아픈 거야. 왜냐하면 그 자신의 어떤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내용을 요거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했어. 그러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 국회가 이를 묵살하고 헌법 초안을 공포가 임박히지 않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 원세계는 비상수단으로 각성의 도둑들을 움직여 국민당 해산, 국민당위원회 자격 취소, 헌법 초안 폐지, 국회 직권정지 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각성의 도둑들은 자기의 이제 수하 부하들이죠.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했는데 북양 군벌들이죠. 예. 자, 이들의 요구에 따르는 형식으로 원세계는 국민당을 해산하고요. 송교인이 만든 국민당을 해산하고 국민당의 위원 자격을 박탈했다. 자, 헌법기초위원회와 국회는 전족소 부족으로 그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되었다. 왜냐면 여기 헌법기초위원회와 국회는 상당수가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국민당이 다수였죠. 근데 국민당은 이제 뭐냐면 해산시키고 불법화시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 위원들은 다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전족소의 부족으로 우리가 이제 정족소라는 거 이제 의회나 어떤 법을 통과할 때 기본적으로 뭐 2분의 1은 와가지고 가반수 위성에 출석과 가반수 참석을 해야 되는데 가반수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헌법기초위원회 국회는 자동 정지되고요, 기능이. 자, 국회 기능이 정지된 후 각성의 대표들이 모임인 정치회의가 국회를 대신하게 됐다. 이때 각성의 대표들은 당연히 누구일 거예요? 그쵸? 원색의 부하들. 물론 이제 각각의 대표들 중에 다 원색의 부하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원색의 부하들로 구성돼 있어. 북양군불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행위도 일종의 자문기간에 불과해.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 원색이가 제안한 약법 수정안을 토론해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도록 제안했고, 그래서 이때 약법회의가 구성됐고요. 이 약법회의는 형식상 선거를 뽑힌 위원들로 구성됐지만 실제 위원은 원세의 지명을 받거나 그 동의에 받은 사람에 한정되었고 성격도 자문기구 기관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선거를 뽑았더라도 이제 후보를 정할 때부터 친원색의 인물로 채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냐면 선거에 뽑혔다고 해도 그 인물이 자기 입한 인물들이 단성이 되는 거죠. 지금 홍콩에 이제 그 총독 그 행정장관 있죠. 이런 식으로 뽑는 형태예요. 그래서 약법에서 원세계의 약법 수정을 참고해서 새롭게 신약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신약법은 그 총독권의 확장을 명문화한 것으로 국회에서 작성한 헌법 초안에 규정한 유예의 권한을 삭감했다.
자, 신약법에 규정된 의회 입법원은 그 총독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참전원으로 대신했으며, 실제로 이제 입법원이 이제 거의 폐지됐다 보시면 돼요. 참전원으로 이제 구성됐으며, 대신에 총독의 자문기간 이상의 의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법이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중화민국 그 수의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가장 먼저 제정한 것이 임시약법인데 총독 권한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를 수정한 원색의 신약법은 총독 권한의 강화와 의회 권한 약화가 주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때 이제 그 중화민국 수의부에 만들어진 임시약법은 어떤 요소가 많다고 했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지만 송교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각제 요소가 많았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왜 그 내각제 요소를 많이 뒀나? 전시가 얘기를 했죠. 손모는 이제 총독제를 좀 강화시키려고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철폐를 했던 거예요. 자, 신약법의 공포와 더불어 국무원의 폐지를 비롯한 일련의 간제 변경이 이루어져 복구적인 명칭의 간직이 생겨났다. 또 각성의 성의회와 각급 자치기관도 해산되었다. 새로 이제 확정된 대총독 선거법에 수정하는 총독 임기의 10년을 정하고 연임이 무한적 가능하다가 자, 참변의 위견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연임할 수 있어. 원세기의 종신친 총독의 지위를 얻게 됐다. 참정원은 앞에 이제 뭘 대신하는 거예요? 입법을 대신을 해갖고 했지만 실제로 자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기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10년 하고 나서 뭐 20년 더 10년 연장하고 계속 연장하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 거죠. 그럼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났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좀 욕심 많았어. 더 나가서 자기가 뭐가 되려고 했어요? 황제가 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이 종식이 된 거예요. 정치적 이제 그 인생이 종식이 되는데 자 한번 보면 자 총독의 그런 독재적인 어떤 권력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 원세계는 본격적으로 각성의 분권적 경향을 저지하려고 했다. 자 원세계 입장할 때는 각성이 각각 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 정책을 이제 피게 돼요. 자기의 모든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되죠. 그래서 1913년 내란 이후 전국이 거의 다 원색이 양성한 북양군 지배에 들어갔으므로 원색이 포괄적으로 정부의 군사권을 장악한 걸로 전 보였다. 근데 이제 그 북양군이라도 도독으로서 각성에 할고 있었다. 그래서 도독을 폐지하려고 했던 원색의 시도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반발이 클 수 있으니까. 도독이라는 명칭 대신에 좀 한 단계 약간 낮은 장군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도독의 군사적 권한을 약화시키려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원색의 중앙집권화 강화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중앙의 재정 수입을 늘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색의 집권 강화에 반발하는 세력도 늘어났고 특히 이제 이 제2혁명으로 국내 기반을 이룬 혁명당은 자 이때 혁명당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혁명당을 얘기해요. 자 중앙혁명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제 소문이 제2혁명이 실패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망명 갔죠. 일본명으로. 그래서 일본에서 따로 이제 만든 당이 있어. 이게 중화혁명당이야. 예. 그래서 이 중화혁명당은 대단히 그 엘리트 위주의 어떤 당이에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오사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대중정당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중화혁명당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나중에 국민당으로 이름 바뀌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당이에요. 예, 국민당. 뒤에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공개 해외에서, 특히 일본에서 원색의 반대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 국회에서 설자지 있는 국회의원들도 반원색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의의 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지방 신사층의 반발도 심해졌다. 왜냐면 지방 신사층들은 예전에 청나라 때부터 이런 그 자위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방 자치를 주장했던 세력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청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 집권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도덕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므로 각성의 도덕도 음성적인 반발도 컸다. 자, 이 참에 원세계는 또 무슨 운동을 하겠다면 항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제재운동이래요. 이때 제자 항제 제자죠. 항제를 만드는 운동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 제재운동을 보면 이제 그 조직체 그 어용된 책이 뭐냐면 주안이에요.
주안에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제재운동과 관련되어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언급돼 있었죠. 자, 입헌군주제가 주장하는 이후에 국채 변경을 청원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조작된 민의에 따라 국민대표에 의해서 국채 변경하기도 했으나 제재에 반대하는 세까지 예정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원세계가 사망돼 제재운동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제재운동을 이제 하려니까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진 거야. 일단 안으로는 그 당시 그 자기 부하들이었던 그 북양 군벌 그 수장들 있죠? 장군들이 반발한 거야. 뭐 독재까지는 뭐 용납을 하겠는데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신해영 때 없어진 그 무슨 황제가 되겠다고 하냐 비판을 하게 되고 밖으로는 이제 비록 실패했지만 그 당시 이제 운남선 일대에서 호국권을 이제 조직을 내 갖고 뭐냐면 그 반발하는 그 움직임이 나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이제 제재 운동을 이제 반발하는 것도 보이지만 실제 제재 운동에서 황제가 됐어요. 그러면 지방 군벌들 입장을 땐 되게 안 좋죠. 도덕적으로 입장을 때. 왜냐면 지금도 계속 그 중앙 집권 하려고 이제 하는데 황제까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세력들이 침식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었고, 자, 하여튼 이 당시 이제 황제가 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주안을 내세웠고 심지어는 그 외국인들을 이제 뭐냐면 고용을 해가지고 어용 외국인이죠. 이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이제 선전을 하죠. 청나라는 민도가 그러니까 중국은 민도가 낮기 때문에 그 공화국가가 안 된다. 아직까지 황제 체제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강력한 반대를 불구하고 뭐냐면 연호를 흥원으로 정하고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처럼 이제 운남에서 원세계에게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국제공화정을 옹호한다는 명목으로 호국권이 조직됐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호국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3의 혁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호국권이 조직됐는가 그 배경 쓰라고 하면 뭐 때문에 쓰시면 돼요. 그 당시 그 위안스케가 황제가 되려고 했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호국권과 그에 동조한 각성의 도덕들의 명분은 국채 옹호이지만 이때 국채라는 건 뭐죠? 공화국이죠. 실제 동기는 달랐다. 제재운동이 성공할 경우 지방에서 자신의 권력이 축소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반해서 기득권을 옹호하려고 했다. 그래서 명분은 그 공화국수이지만 아까 얘기처럼 자신의 기득권, 지방세력의 권력이 잠식되기 때문에 그죠? 자, 물론 반원세력의 투쟁에서도 해외에 쫓겨갔던 혁명당도 참여하고 공화정을 유지하려는 지식인들도 동조했다. 그러나 원세계가 제재 반대 투쟁의 와중에 병사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제재 반대 투쟁에 병사였다고 여기는 좀 생략되어 있는데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제재 그 취소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좀 이따 죽어요. 이 사람이. 예, 잠깐 했다가 곧바로 뭐냐면 죽는다. 요걸 이제 좀 빠졌어 중간에. 곧 중국이 궁벌 한걸 시대로 들어가면서 제재운동과 그 실패는 복고적 형태의 집권 노력이 분권적 지향세력에게 굴복됐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당시 우리가 현재 그 상황 쪽 볼 때는 황제 지배체제에 대한 어떤 반발, 황제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밑에 보면 황제가 되면 중앙집권화 되잖아요. 그러면 각 지방에 있었던 지방세력들, 도덕들 입장 올 때나 그 다음에 지방 신사들 이런 입장 올 때는 자신의 권한이 어떻게 축소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거 황제와 공화국 이렇게 체제에 뭐냐면 싸움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집권과 지방 권력의 어떤 대립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사운동을 볼게요. 자, 오사운동 전에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던 게 뭐죠? 이 신문화운동이죠. 그래서 이 공문화운동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민국 초기에 원세계 총독 지배 아래 독재체제와 제재운동, 그 다음에 공고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공자를 뭐냐면 숭배하자. 그러니까 예전에 공자를 그냥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종교 차원이 아니라 유명한 사상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 성인. 근데 공자를 종교적 차원에서 숭배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캉웨이죠. 캉웨이가 이런 이제 발언을 해요. 예전에 혁신적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뭐냐면 이제
보수 꼴등이 되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카뮈의 제자가 누구냐면 양계차오가 있어. 양계초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양계초가 반발해. 지금 때가 어딘데 무슨 공자를 숭배하자 하냐. 말도 안 된다. 공자는 사상가로서 뭐냐면 존경하는 인물이지 종교로서 뭐냐면 숭배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공교 운동을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계초 같은 경우에는 신해혁명 이후에 사상적인 전환되죠. 원래 이 사람은 범법론자들이야.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주장이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공화국을 주장해요. 공화국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재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 위안스카의 제재 운동 이런 것도 반대하는 운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런 복구적 풍조에 대해서 실망한 진보적 지식인들은 중국을 근본적으로 병역시키는 방도를 강구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중국이 등치에 비해서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러냐, 인구도 많은데, 그거는 다 뭐 때문이다? 유교 때문이다. 예. 유교와 공자 때문이야. 유교와 공자의 키워드한 권위주의 체제, 이런 것들이 중국을 좀먹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문화 운동은 반유교적인 운동에서 출발한 거야. 뒤에 이제 그 대학생 운동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유교를 이제 비판하면 유교에 대한 대안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을 수용해요. 그리고 실용주의, 무정부주의, 진보,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사회주의죠. 이거 뒤에 얘기했지만. 자,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방도를 강구하게 되었다. 그 중에 진덕수는 1915년에 청년 잡지, 이게 이제 신청년으로 이제 유명하죠. 개명함으로써 청년들의 사상을 계몽, 번역시키면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915년을 신문화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신문화 운동 잡지 신청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원배라는 사람이 어디에 다냐면 북경대 총장을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북경대가 어떤 곳이었냐면 관료들 양성하는 곳이야. 관료들을. 근데 이때부터 이제 최원배가 북경대 총장을 오면서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들 많이 끌고 와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사운동 혁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게 북경대였고, 참고로 이때 이제 북경대에 누가 있었냐면 교수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거의 듣보잡이었죠. 그 등소평이 아니라 누구야? 모태똥. 모태똥이 이 북경대 가갖고 그 사서도 있었어요. 북경대 사서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북경대 사서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좀 공부 좀 잘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호남성이 호북성 출신인데 호북성에서 이제 그 사범대학교 나와가지고 사범대학교 사범학교를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대학은 그 당시에는 거의 뭐냐면 북경대든 뭐 100개밖에 없었고, 하여튼 이렇게 학교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북경대 사서도 해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뭘 접했냐면 사회주의를 접했어. 사회주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북경대 도서관에서 사회주의 책을 이제 탐내를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사회주의 변신하게 돼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모태똥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오히려 유명한 건 사회주의 유명한 건 이제 진독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명을 했고, 그 모태똥은 아직까지는 뭐예요? 그냥 듣보잡이었어. 이러다가 나중에 부각되는 거야. 이거는. 자, 하여튼 신문화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신사상 운동과 하나는 신문학 운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신사상 운동은 봉건적인 정치, 도덕, 문화의 근간인 뭘 비판하죠? 유교의 비판과 서구 사상을 수용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정통의 가족제도, 유교 중심의 가족제도,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그다음 유교 사상 아래에 억압받는 개인의 해방을 특히 개인의 해방, 특히 여성 해방을 주장했다. 그래서 노라의 노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노라라는 이제 노라가 쓴 인형의 집인가? 예. 여기 이런 것도 있죠? 요랑의 노래하고 착각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입센이죠? 제가, 입센의 인형의 집이 있어요. 그 인형의 집이 이제 뭐냐면, 여성의 어떤 억압 같은 건지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소개해주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뒤에도 있지만, 읽지는 않겠지만, 여성하고 남성이 어떻게 결혼했냐면, 그건 이제 매매혼이 아니라, 매매혼이 아니라, 중매혼이었어, 중매혼.
어릴 때부터 이미 딱 뭐예요? 정해놓고 만난 거야. 약혼을 다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남녀간의 어떤 의사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부모가 중매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갖고 한 16, 18살 되면 결혼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지식인들도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가 정해놓은 그 뭐냐면 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자나 남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유연애 같은 것도 주장을 하고 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했다. 유교와 정통을 대신할 새로운 문화는 민주주의와 과학을 대변하는 서구식 부주의의 어떤 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옹호했다. 그래서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과학이다. 그래서 데모크라시, 뭐 사이언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덕선생.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언스니까 이제 색선생 이렇게 덕선생, 색선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고 뭐가 같이 나왔어요? 주의와 문제 논쟁과 관련돼서 나왔던 건데 주의와 문제 논쟁은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좀 이거 끝나고 나서 곧바로 서울 보는 그 아시아사 있죠? 거기에서 같이 할게요. 그 내용이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한편으로 무정부주의적 사조가 신문학 운동계, 청년 학생들, 지식인들,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무정부 영향 아래에 중국 지식인들이 육체노동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프랑스의 유학생들 중심으로 노동과 학업을 결합시키는 주경야독을 하는 거죠. 결합하면서 그 공덕주의가 확산됐다. 공덕주의라는 것은 일하면서 학업을 같이 해주는 거야. 그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 유학생 중에 그때 20대였던 주울레 있죠? 주울레하고 등소평 같은 얘기예요. 네, 주울레 등소평.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유학 가면서 사회주의 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공덕주의에서 노동과 학업을 같이 한 거죠. 근데 우리 시골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야학을 많이 하고 그 알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묘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프랑스에 유학 갈 정도면 어마어마한 돈이 집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통해서 뭔가 노동자들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 한번 느껴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요. 또 이 시기에는 북경대 학생들이 중심이 된 평민교육강연단을 조직해서 강연을 통해서 평민 계몽운동을 한 것을 정통적인 멀기만 했던 지식인과 민중 간의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 중국에서는 신문학 운동이 한참이었던 러시아에 일어났던 볼세비크 혁명은 그 당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큰 관심을 고조시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1920년대 이제 널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다 뭐냐면 그 사회주의가 확산이 돼요. 사회주의가. 그래서 진독수와 이대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그 03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03년 이대교라고 하죠. 또 이대교. 그래서 이대조하고 그다음에 이대조하고 호적이 서로 간에 뭐냐면 논쟁을 했던 것이 그 유명한 무슨 논쟁이야? 주의와 문제 논쟁이죠.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나왔는데 이게 2번 나왔어. 그래서 03년도에 나왔고 요번에 19년도에 나왔고. 네. 그래서 기출문제 하라는 게 이런 거 틀려버리면 완전히 떨어지는 거야. 남들 다 맞추는데 그냥 알고 있는데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신문학 운동의 일부 추진자들이 1919년에 5월에 신청년에 마르크스주의 특수기본을 실어서 중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체계적 소개를 했다. 이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어디냐면 03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기출예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진독수가 공산당 서기로 활동하면서 신청년은 공산당 기관처럼 되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신청년이 원래는 그냥 여러 이제 뭐냐면 다양한 사상을 소개시켜주는 그 신문학 운동의 중심지 역할이었는데 이걸 만들었던 진독수가
공산당 서기를 활동하면서 일종의 공산당 기관지처럼 되었어요. 예, 요게 요즘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 공산당 기관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반발해서 호적 등이 따로 자유주의 성향의 노동 잡지를 이제 발간했고, 요족도 유명한 지식인이에요. 예, 그래갖고 자유주의적 성향의 지식이고 사회주의에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당 그 장개석 안에서도 상당히 비판적 지식인이었어.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골수 어떤 꼴통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좀 자유주의적 성향을 강한 성향이다. 그리고 호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이죠. 예, 이름이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후수가 되는 거야. 예, 한자 적으면 호적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발간의 동인들이 이제 분열됐고, 동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신청년을 만들었던, 거기 참관했던 사람들을 의미한 거죠. 예, 분열됐고, 자, 신청년을 중심으로 한 사상운동으로서 신문화운동이 활력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20년대 초반 되면 사상개몽운동은 신문화운동으로 종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신문화운동을 이렇게 아까 이제 신사상운동을 했는데 신사상운동은 그 반유교주의, 가족주의 해체, 이런 것들 여성예방 이런 것들을 이제 했지만 사회주의가 도입되면서 이제 뭐냐면 흐리부리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요 과정에서 또 여러 다양한 사상들이 들어와요. 무정부주의, 실용주의 등등등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영국과 미국의 호의적이었어요. 초기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당시 오사운동 전후도 해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또 보니까 제국주의 국가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쳐내고 누구에 대해 사회주의에 이제 동조했던 소련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기 시작해. 특히 이제 카란선언 있죠. 카란선이 이제 반포되면서 이제 이런 것도 호감도가 더 증대되죠. 뒤에 좀 얘기하지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주의가 널리 또 확산되는 어떤 배경이 되죠. 자, 신문화 운동은 사상 운동과 더불어 신문화 운동 양대 중심축으로 눈에 띄는 성과가 거두었다. 진독수와 호적이 중심이 되어 생활 언어였던 구어. 구어는 예전 때부터 이제 백화문이라 해가지고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였던 언어예요. 근데 이제 지식인들이 이걸 잘 안 썼죠. 문어체에 썼죠. 그러니까 이걸 널리 확산시키다. 문학 활동이 많이 했고, 그리고 내용이 있어서 국민문학, 통속적 사회문학에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동료에 백화문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청년 백화문으로 발간됐고요. 근대적인 단편 소설이었던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노신이 쓴 광인일기가 있어요. 이 노신이는 강인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아큐전전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개의 그 시험 내용이 예문으로 나왔어요. 강인일기, 아큐전전. 원래 노신은 이름이 그 노신이 아니에요. 필명이고 이름은 주수인이에요. 주수인이고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일반 유학 가갖고 의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를 가서 이제 의대에 입학했는데 어느 날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거야. 그 일본인 교수가.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의학원 운동 때 이제 잡혀가지고 일단 중국인들은 목을 자르는 그는 끔찍한 데서 그걸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이제 중국인들이 유학생들이 막 웃고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일종의 일베 애들 정도 그렇게 이제인데 일베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안 된다. 중국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정신을 고치는 거다. 멘탈을. 그래가지고 의사를 포기하고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노신이 필명으로서 주수인이 필명으로서 이제 노신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강인일기와 아큐전전인데 이 아큐라는 거는 이제 아큐는 사람 이름이죠. 극 중에 이제 사람이야 소설의 이름에 아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지금의 중국을 상징해. 그래서 등치만 크지 무식하고 멍청하고 시대 뒤떨어졌던 이 아큐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 중국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아큐 같은 민중들이 이제 신해혁명에 참여하니까 오히려 신해혁명에 그 참여했다가 어떤 모르게 참여한 거지. 그냥 더블 다녔다가 신군한테 총살당해요. 그래서 이 당시 신해혁명도 또 비판하고 이 내용이 신해혁명과 관련돼 갖고 예문이 나왔던 거야. 자, 그래서 강인일기도 예전에 한번 10년도인가 그 신문학 운동 관련돼서 한번 나왔죠. 그 입세의
그 뭐냐면 그 작품하고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거기 이제 강인일기가 오늘 강인은 미친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을 통해서 유교의 도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걸 흑인이라고 하죠. 흑인.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 맨날 맹렬히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종전의 어떤 유교 중심 가족주의, 가족제도 이런 것들 비판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주수인도 그 예전에 그 엄마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일종의 중매혼이죠. 중매혼해갖고 이제 천명할 때 결혼했는데 본처를 버리고 이제 또 다른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지식인들이 그 일반적인 풍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반발했냐면 유교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이성을 만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냐면 중매혼을 통해서 짝지어진 거 그 반발.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그 당시 20대 그 유학생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유부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처녀들은 이제 결혼 안 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자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꽃피우고 이게 좀 불륜이죠 오늘 따지면.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의 이제 반발 때문에 종전의 유교 중심의 어떤 가족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강인일기는 백과 사용이라는 형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 반정통 그다음 반유교적인 그 사상을 표현하고 있어. 노신은 사상의 운동과 문화운동을 결합잡은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자, 신문화운동은 1918년 후반기부터 이전의 사상, 문학혁명이라는 그 문학혁명적인 단계부터 직접적으로 정치행동을 촉구하는 방향을 나갔다. 그래서 진독수 이대조 등이 매주평론을 발간해 군벌의 반동성과 제국주의의 결탁 등을 폭로하고 러시아의 10월혁명들을 비롯한 세계혁명 사조를 소개했는데 이게 오사운동의 일종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동계 부분을 볼게요. 동계를 안 읽으려고 했는데 잠깐 보니까 이제 요 부분은 좀 읽어야 되겠어. 신문화운동, 오사운동 부분을. 자, 동계를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오사운동의 전개 내용 볼게요. 자, 2000년 동안 계속되었던 그 한계 지배체가 붕괴된 것은 지금까지 인민을 속박해오던 커다란 쇠사슬이 끊어져 나간 것을 의미한다. 자, 이러한 정치적 대변혁은 동시에 사회문화적 인민대중의 큰 충격과 함께 많은 파문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 가운데 급격한 사회변혁에 미쳐 대응하지 못하는 보수파가 있는가 하면 중국의 정통과 문화를 철저히 개혁한다는 혁신적 신문화 운동주의자가 있었다. 보수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무술 개혁을 주도했던 캉웨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주장했다고 했죠? 공교 운동을 주장했다고 했죠? 예, 캉웨이는. 그래서 이제 공자교를 보존해 주자. 그래서 이를 이제 중국의 국교로 하자는 유교 국교주의를 제청을 했고요. 그가 제청한 유교 공자교는 종래 유교가 근대적 사상으로 가미한 유교로서 유교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그 밖의 모든 새로운 사상을 유교 속에 포함시켜주는 신종교 운동이다. 네, 이게 이제 현실에 좀 뒤떨어진 거죠. 그 유교 안에 모든 걸 다 포함을 시키는 거야. 근데 지금도 하고 있죠. 중국에서. 캉웨이를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캉웨이하고 거의 비슷한 짓을 지금 유교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되게 이제 뭘 내세워서 공자, 뭐 유교 되게 강조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자 유교의 정통을 대변하고 거기에 사회주의도 어떻게 흡수해가지고 그 중화민족, 이때 중화민족은 한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로 이끌어간 여러 민족들 통합시키는 구신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 예. 이런 측면부터 캉웨이가 성경 지면이 있는 것 같아. 그 당시 욕을 얻어먹어도. 자, 그 이에 대해 유교야말로 봉건적 구시대의 도덕이와 배척하고 캉웨이가 내세운 공자 국교 운동을 첫째 배격한 인물이 진독수죠. 자, 진독수에 의하면 중국은 정치혁명에 의해서 한제 독재체제가 무너져 봉건주의를 타도했다. 그러니까 사회 각 방면에 봉건적인 사상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 뿌리가 유교라는 거죠. 유교는 계급제도를 유지하여 자손은 부모의 노예가 되고 여성은 남성의 시종이 되게 하고 백성을 특권 지배층의 예속민에 전락시켜 놓은 것은 바로 유교라는 것이다. 자, 이러한 유교를 타도하고 사상혁명을 이루지 못하면 중국 사회는 영구히 자유평등을 새 사회를 탄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독수는
상리에서 청년 잡지를 창간했다. 자, 이 잡지는 군벌의 전제의 지배와 대외족성으로 강화로 자정에 빠져있는 청년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청년들은 유교에 속박하고 있는 그 고유한 정통사상을 철저한 파괴와 서양을 모델한 신문화 창조에 고치시킨 앞치판이 되어 신문화 운동과 혁신운동에 몰쳐서 발전했다. 그다음 1915년대 중국 청년은 대부분 과거제도 폐지 이후에 근대적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였다. 그들이 배운 유럽의 근대 사회와 중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또 신해혁명 이후 군벌에 의한 암울한 정치 상황 그들로 하여금 신문화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하면서 새로운 지표를 찾게 되었다. 자, 문화혁명의 운동 보면 신청년의 중심 논제는 유교 비판과 함께 호적 등이 제청한 문학혁명이 있다. 백화운동이라고 하죠. 자, 미국에 유학 중이었던 호적은 진독스에게 편지를 보내 구어체 운동을 건의하니 문학혁명 운동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문어체 대신에 국어 백화문을 이제 사용하자는 운동이었다. 자, 이 운동은 단순히 문장의 표현 형식에 대한 확신에 그치지 않고 문어체를 바치고 있던 정통의 정신구조 그 자체를 번역시킨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장을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하나 따라서 사고 방식도 다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도 뭐 워마드나 일베 가보시면 그들 특유의 어떤 표현법이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워마드 같더니 뭐 노자 딱 그 뒤에다 붙이더고요. 뭐 노 이런 식으로 왜 갖다 붙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애들도 이제 그만한 표현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도 구축하고 그 자체가 일종의 자신의 의식을 반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문체라는 게 단순히 문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생각도 바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려면 종종의 고리타분한 어떤 유교적 문어체가 아니라 뭐가 자유로운 백화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노시는 이제 강인일기와 악규정전 같은 백화소설을 이제 발표하고 그 구사의 암흑과 모순을 모사함으로써 문학혁명을 실체로 옮기고 했다. 자, 백화운동은 문학혁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민중교육을 촉발했다. 자, 이와 함께 청대 고등학부에서 이제 탈피해서 서양의 실증주의 학풍을 받아들여서 나진공이나 왕국육 등이 각골학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각골이 감시 이제 발견됐어요. 근데 각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이걸 다려 먹어갖고 이제 일종의 보신용으로 먹었지 이게 옛날 글자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나진공 왕국이 보니까 이 각골 딱 보니까 문자가 적혀 있는 거야. 이거는 약재를 쓰는 게 아니라 연구 대상이 되겠다. 연구를 했는데 이 각골문을 제대로 알려면 그 전에 전서체라든지 뭐냐면 금속문 같은 것도 밝혀내야겠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미 청나라 때 전서체나 금속문 정도 어느 정도 해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그 전에 또 문제였던 각골문 자체가 해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각골문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은의 역사가 많이 발견되죠. 예전에는 이제 전설시대 왕조로 생각했는데 실존하는 역사다. 그리고 그때 당시엔 주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논조가 많았어. 주나라가 그 당시 그 공자와 맹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전설적인 왕조에 불과하다. 비판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들 의고파라고 하는데 근데 이 각골문이 해석되면서 은나라가 밝혀졌어. 그러면 그 뒤에는 주나라도 어떻게 돼요? 존재하는 왕조라고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고일강의 고사변이 있고 호적의 중국 철학사 대강이야. 그러니까 이제 백화운동을 통해서 신문화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서구 사상도 도왔지만 우리 것도 뭐냐면 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자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우리 중국의 어떤 문화와 역사를 연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책에 보면 청대 고중학풍을 탈피했다고 했는데 실제 고중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양의 실증주의 학풍을 받아들였다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사망오제를 비판한 의고파가 있는데 이 의고파는 사망오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디까지 비판하냐면 주나라를 비판했어요. 주의 실존 자체를 비판했어요. 왜? 이 주는 곧 뭘 대변하고 있죠? 사상적으로
유교가 제일 이상적으로 만드는 거죠. 주공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주나라도 실존한 나라나 이거 실존 나라가 아니다 이 식으로 비판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잘못된 걸 알게 되죠. 자, 하여튼 또 많은 학생들이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함으로써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과 과학학술을 도입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존두의 실용주의 사상을 큰 영향을 줬으며 이때 이제 실용주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호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도입을 했죠. 존두이가 잠깐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미국의 학제가 도입됐다. 자, 오사운동의 진원지 북경대학. 신창래의 주장은 사회 전체의 문화혁신으로 문화혁신운동까지 그 폭에 넓힌고서 최연배에 의해서 북경대학교 개혁이다. 자, 북경대학은 청만에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대학의 학생들 관리로 출세하는 자격만 얻으면 된다는 기풍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학생이나 교수는 학문 연구에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이제 최연배가 북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기풍을 쇄신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새로운 인재의 교수도 많이 초빙했죠. 신독수, 호적 외에도 이대조, 노신. 원래 그 노신을 주작인이라고 했죠. 예, 주작인 또 주수인이라고 또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그 본래 재직했던 전홍도, 유방릉 등 신경련 중심의 중심 인물들이 북경대학에 모이게 되었다. 자, 이 대학 학생들 학구열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새로운 학문과 혁신사상을 탐구하는 믿고 청년들이 몰려들면서 북경대학은 신문학 운동이 요람이 되었고 오사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오사운동과 러시아혁명 볼게요. 러시아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영향으로 중국의 더 신문학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전 세계는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세계 최초 공산주의 정권을 탄생시켜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과 영향을 줬고요. 특히 러시아혁명으로 지금까지 중국을 침략했던 제정 러시아가 포기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은 이것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중국에 대한 침략 행위를 중지하고 모든 인권을 반한다. 이때 모든 인권이라는 건 뭘까요?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중국한테 빼앗았던 그런 여러 가지 권리들 있죠. 영토들을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누가? 러시아 외무장관 카라한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라한 선언이라고 해요. 그거 외워두세요. 네, 두 번에 거쳐서 했어. 이거는. 근데 나중에 이거 다 뭐죠? 개구라죠. 네, 돌려주긴 뭘 돌려줘. 그냥 꿀꺽 먹었지. 자, 하여튼 그렇지만 이게 구라라도 그 당시에는 그걸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야? 그 러시아와 사회주의, 그러니까 소련과 사회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그걸 또 사회주의 학산 또 배경이 되었던 거고. 자, 1918년 이대조는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마르크스 학술 연구회를 조직하고 신천년의 마르크스주의 특집을 내리고 그래서 중국의 공산주의 그 운동을 처음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1921년에 7회 중국 공산당 창립에 영향을 줬다. 그 뒤에 하겠지만 1921년에 공산당이 창립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오사운동과 뭐 이제 소련 코미텐 지원 그런 걸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상해 프랑스 쪽에서 이제 조금만 있는데 그때 참가한 사람도 12명? 처음에 상당히 미약한 단체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지만 상당히 나중에 커가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지방에서는 모택동이 신청령 영향을 받아 장사해서 심리학회가 있고 아직까지 모택동은 그냥 뭐냐면 듣보잡이었죠. 주울레나 이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주울레가 가고사를 이제 결성해서 계몽활동과 민중운동을 전개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열강의 중국 침투가 약화되니까 거기에 열강이 군수품 제조에 열중하면서 외국 상품의 중국 유입이 빼지면서 중국의 민족 자본주의 성장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동시에 서양 열강들이 중국 시장에 물려간 틈을 타서 또 누가 들어오죠? 일본이 들어온 거야. 일본은 뭐 1차 세계에 참여했다고 해도 실제 상동성에서 독일하고 딱 전투 한번 하고 거의 전투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수품 제조보다는 그 일상용품이나 뭐 특히 중화공업 이런 데이 물자를 많이 만들고 이때 이제 민족 자본도 성장했지만 일본 자본도 중국에 많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 자본 축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점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본이 많이 축적되니까 호황기고 그 일본 국내에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투자하겠지? 1920년 되면
우리나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고 일본 자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해사령 같은 걸 철폐를 하죠. 예. 자, 그러나 이는 경공업 분야에 한정돼 있고 그 철강, 석탄, 기계 등 중공업 분야는 외국 자본이 장식됐다. 이때 외국 자본은 어떤 자본일까? 주로 일본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때 군벌과 매판 자본들이 그 중국의 민족 자본 발전에 저해가 됐다. 매판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 유니크룹 같은 지금 있죠? 일본 계통의 뭐 그 한국계 진출해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끌어서 뭐냐면 외국 제품을 물건 팔고 거기에 이득을 옮기고 외국의 어떤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매판 자본이라고 해요. 매판 자본.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앞잡이 노동을 쓴 군벌, 매판 자본가에 대해서 양심 있는 민족 자본가의 저항이 고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달에 따라 노동자 계급도 이제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 의식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중국 내부의 사회 계층의 의식 기조와 혁신 사상이 풍미하였고 외부적으로 1차 세계대전 영향으로 열강의 식민지화 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계기가 됐던 것이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14개조 원칙이죠. 그래서 제국주의 지배하였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이 심한 걸 줬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이 초창기 때 미국 대통령 윌슨의 14개 조항 원칙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지만 중국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 파리 강화에서 이제 해보니까 중국은 그 당시에 참전을 했었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승전국이죠.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패전국 취급받은 거야. 일본이 예전에 이제 그 상동반도 이권, 특히 원세가 미얀스카이가 상동반도 이권을 넘겨줬잖아요. 일본에게. 근데 그거를 다시 돌려주려고 이제 그 중국 측에 요구를 했는데 거절하고 외국 승인들이 상동반도 이권을 그대도 누구한테 인정해 준 거야? 일본이 인정해 준 거야.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던.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오사운동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영국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싹트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미식 자유주의, 민주주의 때려치고 뭘 해야 되냐? 소전의 사회주의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돼. 지식인들 어떤 풍조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 연합군의 가담하에 정승국이 되었으므로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던 상동성의 옛 독일 소유의 이권을 중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요거 상동성의 예전이 독일 세력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치안조우 청도 칭따오 아시죠? 예. 칭따오 맥주 유명한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냥 영국, 프랑스는 중국에서 독일의 이권을 모두 일본에 돌려주고 미약을 하고 중국의 군벌 정권도 6대 군벌 정권은 부양 정권이죠. 일본의 요구에 동의하였다. 민족 자격을 제청한 미국도 일본을 지지함으로써 베르사유에서 중국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이 20년대 일본을 지지했던 것은 일본을 이용해서 누굴 견제하려고 했냐면 러시아랑 소련 이런 것들 견제하려고 했고 일본은 일종의 그 태평양 구도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일종의 그 협력적 파트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지했는데 보니까 일본이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1921년에 넘어서 뭘 통해서 워싱턴을 통해서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오사운동을 볼게요. 자, 베르사유 강화조약이 그 중국의 외교적 패배가 북경에 알려지자 국민 각계에서 맹렬한 반발이 일어나 가장 걸개한 것은 북경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학생이었다. 이들은 러시아군과 조선에서 항일운동에 자극을 받아 요거는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 예. 중국 애들 그 인정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북칠의 전국적인 시위 예정을 하고 있었으나 5월 4일 날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이제 벌이게 되었다. 이들의 요구는 일본에서 21개조 요구 파기. 21개조 요구 파기는 이제 21개조 누가 한 거예요? 어느 시대 때 한 거예요? 위안스카이가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상동반도 이권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위안스카이 이걸 왜 인정했냐면 위안스카이 그 당시 제재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원래는 비밀조약이었어요. 그러다가 베르사유 조약, 파리 강화행이죠? 파리 강화행 때 이게 알려지게 된 거야, 대중들에게. 근데 그걸 이제 뭐냐면
미국과 영국 그런 나라들이 강대국을 수용하고 그냥 북경 정부가 그냥 거기 도장 찍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들고 일하는 거죠. 자, 그다음 상동반도의 건익 반화, 친일 관료의 파면 이런 것들이 일본의 저항의 중심이었고 시위대는 친일 관료인 교통부 장관 조유림의 적대에 습격해서 여기에 방어하고 경찰 주동학생이었던 32명을 체포했다. 자, 그러나 연호는 학생들의 행동을 예국적 거사로 보도하고 체포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따라서 군벌 정권은 일단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했으나 학생들 베르사유 조약 반대, 일반 상품 판매운동, 불매운동 이렇게 직접적으로 건의해서 재중주의 호소했다. 여기도 일반 상품 불매운동이 있대. 오늘날 하는 것처럼 일본은 보니까 주변국부터 불매운동 많이 당했어. 예. 자, 정부는 6월 3일날 대탄압을 개시하자 이날로를 고비로 학생운동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대중운동을 확산했다. 동맹호흡이 들어가자 북경학생연합회는 이날부터 연일 가두 시위를 벌이고 대중집회를 계속하자 정부는 강경적 이들을 체포했다. 이것이 북경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소문들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 이어지죠. 대중운동이 일어났는데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목이 갔어요. 자, 6월 5일날 상해 노동자, 학생들이 파업을 일으켰고 상점도 일체 후합했다. 이걸 무슨 투쟁이라고 하냐면 3파 투쟁이라고 해요. 예. 파자, 파알파자죠. 그래서 학생, 노동, 상인들이 동맹 투쟁을 했어. 이걸 학생들은 후학을 내버리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고 상인들은 천시를 내버렸죠. 이런 식으로 동맹의 투쟁을 전개했다. 요게 교통통신 노동자들이 파업을 가담하여 3파 투쟁은 절정에 이뤘다. 북경 정부는 마침내 민중의 요구에 굴복하여 조유림에 비롯한 매국노를 지목했던 3인의 고관을 파면하고요. 보통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매국노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간이라고요. 한간. 저번에 얘기했죠. 한간 이런 것들. 최근에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매국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착 외구들. 그래서 문재인은 비판원까지 줬는데 문재인이 싫다고 해서 그 당시 막 일본을 막 창동하고 일본의 논리에 옳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적인 거와 나라를 갖다 파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13일에 사직으로 확대되니까 중국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런 전국적인 대중운동 자체가 중국 역사상 최초인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발적인 농민운동이나 지역적 단위의 어떤 항의는 있었지 이렇게 뭐 연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운동을 한 거, 이런 것들은 최초였고 이런 민중들의 이런 어떤 집회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정부가 굴복해서 정책을 그러니까 조인을 철회한 거, 자신의 어떤 예전의 방침을 철회한 것이 최초의 일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사운동 어떤 인식을 주어주냐? 대중이 똘똘 뭉치면 된다. 그래서 대중이 예전에는 단순히 착취의 대상이었고 그냥 지배자들이 얘기를 하면 이제 불러다니는 어떤 종속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결집된 힘을 보여주면 지배자 중앙정부도 굴복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 대중들의 역량을 상당히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나 국민당 등이 이제 대중정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 이런 것들 혁명의 주체로서 부각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3.1운동과 비교하죠. 예, 3.1운동도 그걸 통해 민중의 어떤 저적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동명운동이 엘리트 위주에서 뭘로 전환됐어요? 대중운동으로 전환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종전에 엘리트 위주, 비밀결사, 일부 소수의 어떤 해당 중심의 어떤 그런 조직에서 이제 대중적인 조직으로 발전되는 큰 계기를 맞이했던 것이 오사운동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사운동 역사적 의의를 볼게요. 자, 오사운동은 중국 근대사 여러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이 운동은 학생운동이 시작해서 처음엔 학생에서 시작했지만 노동자 시민계층이 다 참여한 민중운동 발전됐죠.
그러니까 민중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시가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종래 정치운동의 주로 소수의 혁명가들이 무장동기나 정객이나 군벌제 세력의 다툼했던 성격과 달리 중국의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 동맹 파업으로 장기가 걸쳐 감행했고 그들이 제창했던 운동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도 노동자 계층의 어떤 정치적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노동자 계층의 어떤 정치적 성장의 의미. 두 번째로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노동자 계층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단서를 열어줬다. 이런 걸 바탕으로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 계층이 이미 마르크스주의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오사운동을 거쳐 더욱 진전되었다. 이때 오사운동의 지도적 인물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창렬한 인물이 나타나겠다. 그 다음에 따라서 오사운동은 자본가들에 의해 부유주의 민주혁명으로부터 무상계급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혁명에 전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야. 공산당의 입장.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본가들에서 이제 부르주아 운동은 이거는 구민주주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혁명은 뭐죠? 신민주주의 혁명이야. 이걸 모태똥이 구분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근대와 현대 나누는 계기가 오사운동이야.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부르주아 혁명 단계였고,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미흡한 것을 오사운동을 계기해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한 운동이죠. 신민주주의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봉건 세력의 삼중 압박을 받고 있었으나 이를 타도한 삼파 투쟁을 통해 목표 설정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여기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오사운동을 통해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라는 중국혁명의 목표가 명확해졌다. 이때 반제국주의는 이때 반대반자죠. 그리고 반봉건주의. 그래서 이때 이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라는 중국혁명의 목표가 있다. 그러면 이 사항은 뭘까요? 요걸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를 내걸었던 사항, 중국의 사항은 뭐죠? 반신민주의 상태였고, 그래서 반신민주의 반봉건 상태였죠. 이때 반신민 뭐야? 신민주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신민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외국 열강들이 들어와서. 반봉건은 뭐 사회주의나 아니 봉건 자본주의라든지 새롭게 이제 근대화된 것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뭐야? 봉건적인 요소가 많았잖아. 그래서 이걸 타파하고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랑 혁명적 목표가 성립된 거고 이걸 누가 했다는 거야? 여기는 안 나왔지만 중국 공산당이 그걸 이끌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모태똥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어떤 그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이에요. 자, 오사운동 초기에는 21개주 파기, 그다음 친일 관료의 파면이라는 극히 부분적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투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국 민중이 억압하는 근본이 일본 침략을 허용하는 제국주의 외국 세력들. 왜 이렇게 당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외국 세력들이죠. 그리고 그와 밀착된 군벌 정권의 반봉건적 지배 계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반외세 투쟁을 하고 있죠. 근데 주로 일본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반제국주의로 이제 확대되고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반군벌, 반봉건론 들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외적인 어떤 반외세적인 시였지만 점점 뭘로 바뀌었다? 이런 구조를 만든 게 누구냐? 다 이런 봉건적이고 그 다음에 군벌적인 색 때문에 그렇다. 이를 타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국 각계의 연합회가 내세운 국고농호, 민치족치는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 확립에 갈망하는 민주운동의 기반이 되었고 이것이 오사운동에 쟁취한 민중의 일치된 승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근대사에 있어서 이 오사운동 이후로는 신민주주의 혁명 시대라고 설정하고 시대혁명은 부르주아 중심의 구민주주의 혁명으로 해서 구분했다. 이거는 혁명의 주체 세력의 변화, 이거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에서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이 오사운동을 혁명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좀 많이 축소시키려는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이 오사운동 너무 강조하면 누구로부터 이제 칼날이 들어올까요? 중국 공산당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중국 공산당이 있을 때마다 오사운동만큼 이런 민중들이 되게 싫어해. 왜냐면 잘못 일어나면 중국 공산당 체제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사운동의 혁명적인 가업은 인정하지만 막상 중국 공산당이 그런 오사운동 같은 운동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집회 결사를 아예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죠.
네. 그리고 반외세 운동도 적당히 이용하지 그 이상 넘어가면 탄압을 내펴요. 왜? 그 반외세가 뭘로 바뀔 수 있어? 그 공산당주의로 바뀔 수 있죠. 중국 공산당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 이런 것들 이제 요즘에는 우사운동 강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급격한 혁명보다는 아까 체제 내의 개혁, 그러니까 양문동, 반포자가운동, 강서진정. 왜? 지금은 딱 들어맞거든. 공산당 체제를 인정하면서 점지적 개혁 이런 방향이 맞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주로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예. 자, 그러면 한국인이면 중국사 이제 좀 볼게요. 우사운동인데 이제 아까쯤 했던 거는 네, 여기 21개조 요구문만 좀 볼게요. 그래서 원세계가 제재운동을 추진할 때 일본이 21개조 요구문을 중국에 이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에 점령한 중국 내 독일조차지를 상동 지역에 일본에 건의했고 남만주 내목고 지역의 일본의 특수한 위치 강화, 중국 주요 기업에 대한 참여, 정치, 군사, 재정에 대한 일본의 공은 초빙, 중국의 치안 유지 등이다. 이런 것들은 중국의 어떤 주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내용이죠. 자, 이들 수용에 끄는 중국은 제2의 조선처럼 일본의 식민지 떨어질 줄 모르는 그 경우가 되는데 상황이 되는데 원상이는 일본의 최후 통첩에 굴복해 고문 초빙과 아까 이제 치안 공동 유지를 제외하고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듬해 원세가 죽고 북경 정권을 당계석 안이파 군벌 장악하니까 참고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군벌 정권 얘기하겠지만 안이파 정권은 그 일본하고 연결돼 있어요. 일본하고 안이파는 그래갖고 그 지게파는 영미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갖고 일본은 당기석 정권을 이제 지원함으로써 중국에서 일본 세력을 확정했다. 그리고 일본부터 거액의 차관을 받은 당기석은 일본과 뭘 맺었냐면 중일 공동 방정 협정을 맺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건데 이게 뭐냐면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방적이라는 것은 이 적은 뭘까요? 이거는 적하니까 소비에트죠. 소비에트예요. 적군 있죠. 소비에트를 막는다. 그래서 이제 일종 반공업정이야. 같이 이제 소비에트 세력을 막는다는데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달라요. 보면 그 명분이고 실제 내용은 일본 세력이 중국에 침투하는 거야. 그 내용으로 돼 있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에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요거 문제 명치 물어볼 수도 있고 내용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외워두시고 정확한 명치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비밀협정 내용은 러시아 혁명 세력의 공동을 방어하자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중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행동, 일본군이 두 번째로는 군사기지 설정 및 일본군에 대한 중국의 예속을 초래한 것이었다. 자, 이 협정의 비밀 요소를 알게 된 중국의 일부 유학생들이 비극계 반대 운동을 펼쳤고요.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때 이제 조직한 것이 학생 구국회야. 학생 구국회인데 자, 학생 구국회는 1918년 중일 공동 방공 군사협정에 반대해서 조직된 단체로서 구성원들은 1918년 10월에 국민 잡지사를 결성하고 1919년 1월에 국민 잡지를 발행해 예국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학생 구국회 좀 이름 외워두시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했지만 반일 투쟁할 때 그 이제 장개석 정권 때도 구국회 많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지배 시기 때 한국 일제 시대 한국 독립당 많이 만들었잖아요. 툭하면. 그래서 이때도 구국회를 툭하면 만들었어. 그래서 단체가 다른데 다 이름만 동일한 단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좀 구별을 해주셔야 돼. 뒤에 좀 보시면 알 거예요. 자,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전후 세계 질서의 재편을 위해 열린 파리 강화의 전순국의 이론으로 참가했던 중국은 패전국인 독일의 상동성을 가지고 있는 권익을 당연히 해소해야겠으나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체결된 21개조 무효를 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이제 21개조 무효를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일본 1918년 9월 중국이 상동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 처리가 조항 공문을 분명히 동의했으므로 상동 권위 문제는 일본과 중국과의 문제이지 강화의 위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일본의 주장이 문서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이 일본과 밀양을 맺어서 일본을 지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해서 일본의 주장을 승인하죠. 그리고 이 소식은 중국에 전해 예국 운동을 촉발시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하니까 이제 북경 정부도 도장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심하니까 물러난 거죠. 그러면 21개 요구 철회가 이제 무효가 된 거는 공식적으로 무효된 건 언제 때일까요? 나중에 워싱턴 회의 때 무효가 돼요. 네. 그래서 워싱턴 회의 때 일본 세력을 학대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미국이요. 그래서 21개 요구를 무효화시켜버려.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이 받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예국운동이 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산계급, 노동자층의 호응을 얻으면서 1차 대전기에 중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가 깊었다. 1차 대전으로 유럽 각국이 중국 시장에 후퇴하게 되자 중국 근대산업 부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유럽의 후퇴한 대신에 새로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일본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크다는 도전 세력이 되었고, 따라서 중국의 자산계급이 일본의 중국 진출에 반대해 일본 상품 백정 운동, 그 다음에 국산품 예국 운동을 하는 등 예국 운동에 적극 참여한 건 자연스러운이었다. 자, 민족산업과 외국 기업이 증가하면서 함께 드는 노동자도 예국 운동을 한몫하였다. 당시 노동자 조직은 대체로 중소부르주아나 정객들이 조직한 것으로 실업구국의 목적으로 해서 실업발전, 노동자 교육의 복지를 내세웠다. 그래서 개별 노동자들의 조직과 순수 노동자가 달리 이들의 조직은 공두 같은 노동자 집단의 지도적 인물이 자기 시야의 노동자 집단을 또 가입시켰다. 그래서 예국운동에 일어난 노동자 조직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데서 참가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노동자 조직은 자발적으로 만든 것보다는 계몽 지식인들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또 가입 방법은 자발적 가입보다는 좀 우두머리 영향력 있는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지도에 집단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상동 문제에 관한 파리 강화의 결정은 알리는 정부가 북경에 도착한 뒤 북경의 신문에는 5월 1일부터 상동 권익을 일본에 빼앗긴 소식과 그 원인이 일본과 영국, 프랑스 사이 미약 및 중일 간에 교환된 공문 때문이라는 걸 실렸다. 자, 이러한 소식은 중국인의 큰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북경 계약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일부터 회의를 열어서 만국적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의논했고, 그 다음에 5월 4일날 천안문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다. 이 천안문은 구에도 뭐 툭하면 이제 시위하는 장소 이용했죠. 저 공성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천안문 가보면 살벌해요, 분위기가. 공안도 막 돌아다니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잘못 행동했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자, 이날 밤에 모임을 주재한 것은 신문학 운동을 통해 활성화가 된 학생단체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뒤에서 이제 조효림이나 장동상 같은 이제 친일파 관료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체포 학생들 요구하면 수업 거부가 이루어지고 산파투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요구는 이렇게 이제 국산품 이용, 조약 조인 거부, 매국노 초벌 이런 것들 요구하면 수업 거부에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무슨 투쟁을 일어났다고 산파투쟁을 했다. 그러니까 학생들 수업 거부, 파가정, 그 다음에 상인들이 철시, 파시, 그 다음에 노동자들 파업, 파공, 이걸 뭐라고 하죠? 산파투쟁이라고 해요. 산파투쟁. 자, 그래서 이제 대중운동이 이와 같이 격화됨에 따라 지방관들 중에 친일적인 3명의 고관들 파면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정부는 결국에는 조효림, 장중상, 육조용 같은 파면을 내렸고, 강화조약 거부운동이 계속됨에 따라서 확정된 중국 정부도 강화조약을 조이는 거부하였다. 그래서 학생, 상인, 노동자 등이 과거 정치적 발언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던 정치 세력들이 치열하게 투쟁의 결과 정부의 정책 교체에 자신의 위기를 관찰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요 뒤에 얘기는 한번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운동은 신문학 운동에 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우성운동의 영향을 보면 이제 그 앞에 동기 내용과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뭐 민중운동 이런 것들이 성장을 했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제가 각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성운동의 영향 중에 좀 볼 게 뭐냐면 여성들 이제 뭐 여성교육 이런 것들은 좀 읽고 넘어갈게요. 여기 부분이 없으니까 동계. 자, 여기 이제 언제부터 보냐면 쭉 넘어가서 다음 장 몇 페이지? 355페이지 마지막 달락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문화운동 영향, 이런 것들 이제 오사 또 문화혁명 영향 등등에 해서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민국이 성립되면서 여성계열부에서 여성의 참정권 획득에 향한 운동을 벌여왔다. 이를테면 임시야권이라든지 헌법에 남녀의 평등이라는 구조를 명문화하고 국회조직법,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여성의 참정권 연계해달라는 여성단체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요구는 한결같이 거부되었다. 원세계 정권의 명령으로 여성의 참정을 요구했던 단체가 강제로 해산됐으며 참정운동이 수고되었다. 그런 것이 이제 신문화운동계에 접어들면서 참정뿐만 아니라 강범의 여성해방의 논의가 지상에 불붙었다. 이 지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즘 신문을 안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신문 지상 있죠. 신문에서 서로간 논쟁을 했어요. 지금은 별로 안 하잖아요. 댓글로 논쟁하지.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특히 이제 5.3운동, 애국운동에서 여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하는 경향을 겪은 이후 여성해방의 흐름이 도도해졌다. 자, 여성의 경기력 독립을 위해 교육과 취업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대학에서 남녀공학도 시행됐다. 게다가 5.3운동 시기에 반유교, 반정통적인 분위기에서 여성도 사람이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자각하게 되고 국을 위해서 거리에 뛰쳐나와 집단적 시위, 집회에서 선전활동 같은 경험한 여학생들은 이후 교사나 문필가를 비롯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이제 등용총 같은데 등용총 되게 유명해요.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주일리아 아시죠? 주일리아 결혼했던 사람이야.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하여튼 이제 있고 이게 등용총 같이 이제 일본의 혁명운동에 혁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는 자연히 여성의 권리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다시 활성화되었다. 민국 초기에 탄압받던 주축했던 참정운동이 1924년에서 25년까지 활발해져 5.3운동 시기에 여성해방의 시민화하다.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이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한번 쭉 읽고, 뭐 그 뒤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 군벌시대와 국공학자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